네, 이번엔 송기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미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종목군을 말씀 주시겠다 했는데요. 궁금해서 보니까 미용기기 관련주가 먼저 등장하네요. 예, 첫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이른바 이제 김희선 마사지기로 꽤 유명하고 네. 알려졌죠, 국내에서는. 자꾸 유명한 이게 메디큐브 에이지아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회사의 뷰티 및 피부 미용기기, 패션,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성장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자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여성 투자자분들은 또 쉽게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요새 홈뷰티가 정말 대세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는 안티에이징 뭐 이런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시장이 또 성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고 있을까요? 글로벌 홈뷰티 시장은 연평균 약 30%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주목받고 있는 이 APR뿐만 아니라 다른 뷰티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APR은 특히 거기서도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선도 시장을 중심으로 확고한 뷰티 테크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뷰티 디바이스는 4분기 판매 대수가 약 58만 대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블랙 프라이드 기간 동안 미국 아마존 뷰티 디바이스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이렇듯 이제 APR은 안티에이징 분야에서 확실한 입지를 잡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하고 유럽, 일본 이쪽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그 세가 굉장히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APR이 국내 홈 뷰티 디바이스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계속해서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 안티에이징 케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예. 실제 국내외 고객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B2B뿐만 아니라 B2C에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모바일 앱 AGR과 공식몰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고요. 자사가 개발한 뷰티 통합 플랫폼 AGR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활성화 수가 21만 명을 기록하고요. 다운로드는 약 7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AGR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모바일 서비스로 2022년 3월 첫 선을 보이고 이후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APR에 따르면 2025년 말 1월 말 기준으로 공식몰의 통합 누적 회원 수는 무려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75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800만 명 돌파하는데 약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이 공식몰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화권 이제 홍콩하고 대만을 충하겠죠.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운영하면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APR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3개년 정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 보면 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예, 밸류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심인 기업으로 이제 APR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 벌써 세 번째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실적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연결 매출 당기 순이익 4분의 1 이상을 현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자사주만 매입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적극적인 주 친화 정책을 펴고 있을 정도로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요. 전 세계 피부 미용 시장은 2030년까지 올해보다 약 5배가 늘어날 예정인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APR은 이 전 세계 미용 시장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40%가 넘고 앞으로 그 비중이 더 커갈 예정입니다. 자, APR 정말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투자를 위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기술적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APR 주봉 차트입니다. 네. 주봉 차트는 작년 2024년 2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93,500원을 찍고서 최저가는 38,380원까지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찍고 한 1년 가까이 지금 바닥을 횡보하다가 최근에 55,000원까지 올라오면서 막 머리를 드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APR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집으로 5만에서 55,000원 사이에 분할 매집해가지고 이 장대 음봉이 떨어진 자리, 이
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근처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사용하시면은 올 한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APR 들어봤습니다. 관세 폭풍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 보고 있죠. 자, 다음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다음은 DB하이텍입니다. 반도체 제조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네. 웨이퍼 8인치 웨이퍼 수탁의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고요. 이 파운드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구동칩, 자사 제품을 설계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과 상우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해외 영업을 위해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8인치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저점을 지나서 올해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니,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시니까 이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쪽 시장은 관세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가 이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제 관세를 먹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반도체 업종이 이제 트럼프 관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시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IT 산업에 석유라는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근데 직접 생산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반도체 회사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가 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이제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는 거의 생산을 안 하고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대만, 동남아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 내에서 직접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이 마이크론에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고요. 이 그다음에 이 반도체 산업에서 HBM 열풍이 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결정권이 하이닉스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갖다 매기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미국의 AI 업체들이고요. 또 트럼프가 스타게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 고성능 반도체에까지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사업에도 만약에 타격을 입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이 10나노 이하 저사양 중국 반도체를 겨냥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을까. 그 고성능 반도체에서는 좀 관세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모든 그 반도체에 일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말씀이시네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분들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리콘 캐퍼시티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실리콘 캐퍼시티에 진출을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주력 사업인 8인치 파운드리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매출을 서둘러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캐퍼시터는 전자기기회에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 부품으로서 기존 적층 세라믹,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MLCC라고 그러죠. MLCC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요. 네. 전자신호 속도와 정확도가 뛰어나 5G, 인공지능, 전기차, 의료기기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실리콘 캐퍼시티 사업을 추진 기업은 DB하이텍과 삼성전기 딱 두 군데뿐입니다. 그래서 시장 초기 진입 장벽이 높아서 DB하이텍은 기존 8인치 팹을 이용해서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요.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실리콘 캐퍼시티 사업을 통해서 약 14억 원을 매출을 기록할 예정이지만 2030년까지 약 2천억 원까지 확대할 오.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대감이 있긴 한데요. 보니까 작년 실적은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질까요? 뭐 새로운 어떤 뭐 확보원이나 성장을 이끌 만한 그런 재료가 있습니까? 예, 오는 4월부터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지라칼륨 샘플 제작을 시작했고요. 전력 반도체란 이제 전력을 필요하는 곳에서 변환, 분배,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모든 전력이 쓰이는 곳에 전력 반도체가 존재합니다. 이른바 이제 백색 가전에도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전기차, 고속 충전기, 신재생, 인공지능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향후 DB하이텍의 본격적인 매출에 기여할 사업이고요. 새로운 캐시카우로 자리를 잡을 전망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에 이 전력 반도체에 기여를 할 예정이고요. DB하이텍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실적이 성장이 턴어라운드되는 그런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 성장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부진한 실적은 이미 뭐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맞습니까? 이 예. 생각? 예. 작년에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요. DB하이텍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에
가장 혜택을 보는 업체가 이제 8인치 DBI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충분히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접근 방법은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시각이세요? 예, 지금은 제가 단기간에 3만 원에서 지금 한 4만 2천 원, 4만 7천 원까지 한 5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집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써가지고 1차 목표가는 약 6만 원 정도 이 정도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50%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분야에서 골라오셨을까요?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좀 반도체를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기가비스라는 종목입니다. 기가비스는 이제 반도체 기판 자동 광학 검사기기 및 자동 광학 수리기기의 이제 국내 탑 업체고요. 반도체 기판의 결함을 검출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불량의 수리를 통해서 수율을 향상을 시키고 데이터 집계 및 관리를 통해서 생산 공정 관리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판 제조사에서 기판의 내층을 검사하는 설비인 AOI와 불량을 수리하는 AOR 등에서 글로벌 넘버원 기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수 있거든요. 기가비스의 앞으로의 성장세나 실적 전망 밝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예, 기가비스의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서 지난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배당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7,00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요. 그리고 이 많은 돈을 갖다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히 미래 시장 트렌드에 맞춘 차세대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기가비스의 반도체와 PCB 검사 장비는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그 자리를 확고히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 측면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적 턴어라운드를 끌어올릴 요인이 확실하게 있는 걸까요? 예, 최근 SK그룹이 이제 CES 2025에서 유리기판의 실물을 전시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로 발표를 했죠. 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반도체 속도는 기존에 대비 약 40%가 빨라지고요. 전력 소비량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가공이 힘들고 뭐라 그럴까요? 제품화를 상용화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반도체 기판 필수거든요. 이 기판 검사 장비가 필수인데 이 기판 장비를 이 기가비스가 생산해서 납품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을 말씀하신 건데 예, 그럼 예. 기가비스가 유리기판 관련 모멘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기가비스는 이미 지난해 SKC와 미국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합작사인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검사 솔루션과 검사 솔루션 양산을 위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서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납품을 했어요. 기가비스는 이제 세계 반도체 기판 1위 업체인 일본의 이비덴에도 유리기판 패턴 검사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장비를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도판홀딩스에도 대규모 검사 장비가 수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은 코어만 유리로 바뀔 뿐 유리에 적층하고 패턴을 형성하는 이 과정은 BGA 기판과 동일하거든요. 이 BGA 기판 검사 장비에서 세계 제1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기가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비스가 유리기판 이 사업에 진출하면서 세계 유세 기업에서 이 검사 장비 의뢰를 갖다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에는 실적 때문에 주가가 좀 묶였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런 모멘텀들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 접근 지금 가능할까요? 예,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기가비스도 작년 2023년이죠. 그러니까 상장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 짧은 회사도 아니고요. 상장 이후에 약 10만 8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 2만 원까지 빠졌습니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가격은 3만 원 700원에 돼 있고 적자가 났기 때문에 2만 원까지 빠졌고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죠. 네. 5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가격은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요. 이 미래 성장성인 이 유리기판 쪽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미 퀄 테스트를 통과한 기계를 양산 제품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올 한 해 흑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충분히 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3만 원대 초반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3만 원대 초반에서 모아가 가지고 약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약 10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기가비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관세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 이번엔 어떤 업종이 등장할까요? 의료기기 업종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이관신 정책으로 직접 수혜가 되는 업종으로서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는데 중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 이 관세 정책에 이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기훈 전문가의 관심주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동사는 이제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요. 치과용 의료기기 및 생체 재료를 토탈 솔루션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고요. 네. 임플란트 전체 치료 과정 패키지를 판매 확대를 통해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은 중국에 좀 치우쳤다면 최근에는 동남아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가지고 해외 시장의 적극적인 성장성 동력 확보와 유통 경로 다각화를 노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 시장 쪽 지금 뭐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판로를 넓히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어요. 예, 기존에 이제 중국에 이제 판로가 치우쳤다면은 이제 베트남 새롭게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러니까 인구 대국인 인도종으로 확장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요 인지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쪽에서도요 굉장히 좀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중국의 이관신 정책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밸류업 정책으로 배당금을 작년 대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실적은 어떨까요? 지금은 예상하시는 실적 추이가 있을 텐데 긍정적으로 전개될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실적이 작년에 안 좋았던 이유는 중국에서의 부진입니다. 일본에 이제 중국이 생산이 이제 많이 안 되고 소비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역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중국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요. 지금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부진한 실적에 따른 주가 조정 또한 이미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진을 털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도 굉장히 좀 높게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보신다면요. 적게는 이제 한 50%, 네네. 많게는 100% 이상 좀 보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저점에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훈 전문가의 관심주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송기훈 전문가가 준비한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MACD를 이용하는 법입니다. 보조지표 MACD를 이용하여 중장기 종목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MACD는 이동평균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확산하는 것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 MACD인데요. 그럼 어떤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고 확산하는 것일까요? 바로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두 개의 선이 수렴하고 확산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MACD 곡선은 단기 지수 이동평균에 마이너스 장기 지수 이동평균을 뺀 것으로 선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시그널선은 N일의 MACD 지수 이동평균선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본 설정값으로 보통 단기 12일, 장기 26일을 설정을 하고요. 시그널은 9일의 지수 이동평균값을 취하고 있으며 MACD에 이용하는 이동평균선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순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지수 이동평균선을 이용합니다. 지수 이동평균은 최근의 주가가 더 많이, 오래된 주가는 더 적게 반영되는 평균선으로 우리가 차트에 흔히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은
N일의 종가를 합산하여 나눈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MACD 보조지표를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20일 동안의 지수 이동평균, 12일 동안의 지수 이동평균이 MACD 값이 플러스면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요. 26일 동안의 지수 이동평균, 12일 동안 지수 이동평균 MACD 값이 마이너스면 하락 추세를 말하는 겁니다. MACD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ACD 시그널이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시점이고 MACD 시그널선이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시점입니다. MACD 값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하면 상승 추세고요. MACD 값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하면 하락 추세를 말합니다. 먼저 추세가 깨진 사례를 살펴본때요. 삼성전자의 주봉입니다. MACD 선이 0선을 이탈로 급격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탈 후 주가는 약 30% 넘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 보조지표를 이용하여 종목을 고를 때에는 일봉을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 주봉이나 월봉을 사용하여 보조지표를 사용합니다. MACD는 대표적인 추세지표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이용하여 매매할 때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중장기나 추세 매매를 할 때 유용한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볼 사례는 매수 타이밍을 알아볼 텐데요. 하이닉스 월봉 차트입니다. MACD 선이 중심값 아래에서 시그널선과 교체 신호가 나온 후 약 100% 가까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중장기 종목을 선택할 때는 월봉에서 중심값 아래에서 MACD 선이 시그널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는 종목을 공략하면 이미 추세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성과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우량주 매매에 특히 잘 맞고 추세 매매를 할 때 유용합니다.